예, 달님 도끼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쿠오바디스를 또 읽어봅니다. 쿠오바디스 9장 시작합니다. 리기아는 사랑하는 폼포니아 그레키나 그리고 정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러나 더 이상 절망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유랑 생활을 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한 감정에는 야만족과 야수들로 둘러싸인 먼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 하는 철없는 호기심이 섞여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깊고 견신한 신앙심이 더욱 강하게 그녀를 휘어잡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강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은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를 지켜주시리라고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리라.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죽게 될 폼포니아를 그곳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아울로스의 집에 있을 때 리기아의 어린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르수스가 그처럼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바야흐로 때가 왔다. 리기아는 자신이 행운하라고 생각했으며 그 행복을 악테에게 설명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악테는 리기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리기아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한다. 집도 부귀영화도 도시도 정원도 사원도 그 밖의 모든 풍요와 햇빛이 찬란하게 내려지는 이 나라도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버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젊고 잘생긴 귀공자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일까? 악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리기아의 결정이 옳은 일이며 거기에는 무한하고 신비스러운 행복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 리기아의 앞날에 목숨까지 나아갈 무서운 종말이 도사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더구나 악테는 천성적으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걱정을 어린 리기아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동안 완전히 날이 밝아서 아트리움에도 햇빛이 환히 비쳐들었다. 악테는 리기아에게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샜으니 휴식을 좀 취하자고 했다. 리기아가 굴이 반대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악테의 침실로 들어갔다. 한때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인의 방답게 그곳은 넓고 호화로웠다. 악테와 리기아는 나란히 누웠다. 악테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슬픔과 불행에는 이미 익숙해졌건만 지금 예전에 느꼈다보지 못한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여태까지는 자신의 삶을 내일이 없는 불행한 나날로만 여겨왔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 삶이 떳떳지 못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악테의 머리는 점점 혼란에 빠져 뒤죽박죽이 되었다. 광명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그 문이 열릴 때는 너무 눈이 부셔서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밝은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가령 황제가 포페아를 버리고 자기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 해도 그 행복에 견디면 공허하기만 할 것 같다. 문득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고 거의 신처럼 숭배하고 있던 황제도 어느 노예들과 다름없는 가엾은 존재이고 누미디아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들로 둘러싸인 화려한 황궁도 한낱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불가사의한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잠을 청했지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정체 모를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악테는 리기아 또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향해 돌아누웠다. 오늘 밤의 탈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리기아는 고온이 잠들어 있었다. 꽉 여미지 않은 휘장 틈새로 한 줄기 밝은 햇살이 어두운 침실로 빠져들면서 그 햇살 속에 황금빛 먼지들이 유영하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리기아가 맨살을 환히 드러낸 팔 위에 고운 얼굴을 대고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새근새근 잠에 빠진 리기아의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다. 자고 있잖아. 어쩌면 저렇게 평화스럽게 잘 수 있지. 역시 어린아이로구나. 악테는 생각했다.
이 어린아이는 비니키우스가 정부가 되기보다는 탈주를 원하고 있으며 취업보다는 가난을 택하려 하고 카리네의 호화로운 저택과 아름다운 옷, 보석과 연회, 기타라와 류트의 선율보다는 고된 유량 생활을 바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악태는 리기아의 잠든 얼굴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깨끗한 이마,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눈썹과 인형처럼 짙은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숨 쉴 때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봉구 솟은 가슴을 보며 악태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와 나는 얼마나 다른가? 악태의 눈에 리기아는 기적이나 신성한 환상이었고 선택받은 신의 딸이었으며 황제의 정원에 피어있는 온갖 꽃들보다 곱고 황제의 궁전에 들어서 있는 그 어떤 조각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이 젊은 그리스 여인의 가슴속에 질투의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리기아 앞에 닥친 위험을 생각하며 깊은 동정심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악태는 리기아에게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악태는 리기아가 황홀한 꿈처럼 신비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는 리기아의 검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리기아는 마치 폼포냐 그레키나의 보살핌을 받던 자신의 집에서처럼 평온하게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푸른 눈을 뜨고 어리둥절하여 침실을 둘러볼 때는 이미 한낮이 지나 있었다. 리기아는 이곳이 아울루스 장군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는 듯했다. 아, 악태, 당신이었군요. 리기아가 어두컴컴한 침실에서 그리스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나예요, 리기아. 벌써 저녁때가 되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어느새 오후가 되었답니다. 우르수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어요. 밤이 되면 그리스도 교인들과 함께 잠복하면서 가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었지요. 아참, 그랬죠. 두 사람은 침실을 나와 함께 목욕탕으로 갔다. 거기에서 악태는 리기아를 목욕시키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 궁전의 정원으로 데려갔다. 황제와 어제 연회에 참석했던 황제의 측근들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기에 위험인물들을 만날 염려는 없었다. 리기아는 그렇게 웅장하고 눈부신 정원은 난생 처음 보았다. 사이프러스 참나무, 소나무, 올리브나무, 도금냥이 울창하게 우겨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하얀 조상들이 보였다. 작은 연못은 거울처럼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고 활짝 핀 장미송이들은 분수의 물줄기에서 튀는 물방울을 머금어 한결 싱그럽게 보였다. 싱그럽게 짝이 없는 인조 석굴의 입구는 등나무와 포도동굴로 뒤덮여 있었고 물 위에는 은빛 백조가 한가히 헤엄치고 있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가져온 영양들과 세계의 바쁘만 곳곳에서 수집한 갖가지 진귀한 새들이 조각상과 나무들 사이에서 논일고 있었다. 정원에는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단지 삽을 든 노예들이 여기저기서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에는 참나무 그늘이나 연못가에 앉아 잠시 쉬거나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을 쬐는 이들도 있었고 장미와 샤프란 꽃에 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악태와 리기아는 아름다운 정원을 돌려보면서 오랫동안 산책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리기아는 어린 처녀였기에 솟아나는 관심과 호기심, 경이로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정원이 있는 이 궁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마침내 피로를 느낀 두 사람은 사이프러스 숲으로 가려진 벤치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일, 바로 오늘 밤에 있을 리기아의 탈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악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 계획이 도저히 성공할 가망이 없는 황당한 짓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자 리기아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연민의 정이 끌어올랐다. 어쩌면 리기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키니키우스와 화해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악태는 리기아에게 비니키우스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혹시라도 비니키우스가 그녀를 가엾게 여겨 폼포니아에게 돌려보낼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리기아는 슬픈 듯 그 짙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흔들면서 대답했다. 아울루스 댁에 있을 때 비니키우스는 전혀 딴 사람 같았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었죠. 하지만 어젯밤 연회에 참석하고 난 뒤부터 나는 그가 무서워졌어요. 차라리 리기족의 땅으로 도망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악태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래서 아울루스 장군 댁에서는 그분을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요. 리기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리기아, 당신은 예전에 나고는 달리 노예가 아니에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악태가 입을 열었다. 비니키우스는 당신과 정식적으로 혼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인지르고 리기족의 공주예요. 아울루스와 폼포니아도 당신을 친딸처럼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양녀로 삼을 수 있어요. 당신은 비니키우스와 정식으로 결혼할 수도 있어요, 리기아. 하지만 리기아는 아까보다 더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말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리기족의 땅으로 도망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리기아, 내가 직접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찾아가 볼게요.
만약 그가 잠들어 있으면 흔들어 깨워서라도 방금 내가 한 말을 그에게 할게요. 그래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비니키우스, 그분은 왕의 딸이자 저 유명한 아울루스 장군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만일 그녀를 원한다면 일단 아울루스 가문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정정당당하게 아내로 맞아 데려가세요. 리기아는 악태에게 들릴까 말까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리기종의 땅으로 가야겠어요. 아래로 떨군 리기아의 속눈썹에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순간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누구인지 미처 살펴볼 틈도 없이 시니어 몇 명을 거느린 포페와 사비나가 벤치 앞에 나타났다. 두 명의 여자 노예가 타조의 깃털을 황금 막대에 묶어 만든 부채를 포페아의 머리 위에 펼쳐들고는 뜨거운 가을 햇볕을 가리기도 하고 가볍게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 포페아는 앞에는 흑단처럼 검은 피부와 모유가 철철 넘치는 풍만한 가슴을 지닌 에디오피아 여자가 가장자리에 금수를 단 자줏빛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악테와 리기아는 벤치에서 급히 일어났다. 자기들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포페아는 두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악테, 네가 지난번에 인형에 달아준 방울은 바느질이 시원찮아서 아기가 잡아 뜯어 입으로 가져갔다. 릴리트가 미리 보았기에 천만 다행이지만 용서하십시오, 황후마마. 악테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쥐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순간 포페아가 리기아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이 노예는 누구냐? 노예가 아닙니다. 고록하신 황후마마. 폼포니아 그레키나의 양녀인데 리기족의 공주입니다. 인질로 로마에 끌려오게 되었죠. 너를 만나러 온 건가? 그건 아닙니다. 황후마마. 그제부터 궁전에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연회에는 참석했었나? 네, 황후마마. 누구의 명령으로? 폐하의 어명으로. 이 말에 포페아는 더욱 주의 깊게 리기아를 살펴보았다. 리기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호기심에 빛나는 눈을 들어 포페아를 쳐다보다가 얼른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갑자기 황후의 양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자신의 미모와 결력에 몹시 민감한 포페아는 언젠가 자기를 능가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옥타비아를 집어볼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팔멸시키지 않을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궁전의 아름다운 얼굴만 나타나면 즉시 경계의 눈초리를 번뜩이곤 했다. 포페아는 여인의 미모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전문가다운 눈길로 재빨리 리기아의 외모를 구석구석 훑어보고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 여자는 ним프다. 비너스가 낳은 여자가 틀림없어. 포페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순간 포페아의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그 어떤 미녀 앞에서도 개의치 않았던 사실이 스쳐 지나갔는데 바로 자기가 이 여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점이었다. 포페아의 마음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들볶이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불안과 질투심으로 혼란스러워졌다. 네로는 어쩌면 아직 이 계집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에메랄드 구슬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만일 네로가 밝은 대낮에 햇빛 아래서 이렇게 예쁜 계집을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게다가 이 계집에는 노예도 아니고 공주라고 하질 않는가? 야만족 출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주는 공주다. 아, 불면의 신들이여. 이 계집에는 나만큼 예쁜 데다가 나보다 더 젊구나. 포페아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으며 황금색 속눈썹에 갑자기 감싸인 눈동자에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면서 포페아는 리기아의 질문을 던졌다. 폐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느냐? 아닙니다, 황후마마. 너는 무엇 때문에 아울루스의 집에 있을 떠나 이곳에 오기를 원했느냐? 황후마마, 제가 원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를 폼포니아의 지부사라에서 데려오도록 폐하께 간청한 사람은 페트로니우스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그렇다면 폼포니아에게로 돌아가고 싶단 말인가? 포페아는 한결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리기아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다. 폐하께서는 저를 노예처럼 비네키우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마마,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폼포니아에게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페트로니우스가 너를 아울루스에게서 빼앗아 비네키우스에게 주십사고 폐하께 부탁드렸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비네키우스가 오늘 밤 저를 데려갈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자애로우신 황후마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리기아는 말을 마치고 머리를 숙인 채 포페아의 옷자락을 잡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페아는 표독스러운 미소를 띄우고 잠시 리기아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내 약속하마. 자, 오늘부터 너는 비니키우스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고는 아름답지만 불길하게 짝이 없는 환영처럼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 리기아와 악티의 귀에 갓난에게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아기가 왜 갑자기 우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리기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악테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돌아가요. 도움이란 역시 얻을 만한 곳에서 구해야 하는 법인가 봐요. 두
두 사람은 안채로 돌아가 밤이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졌다. 노예들이 커다란 호롱불을 들고 왔을 때 두 여자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져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주 끊겼다. 두 사람 모두 행여 누가 오지 않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리기아는 악테와 헤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우르수스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늘 밤에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리기아의 심장은 흥분으로 인해 점점 더 빨라 점점 더 강하게 뛰었다. 악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있는 대로 황급히 모아 리기아의 페플루스 단에 꿰매어 주면서 도주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 가져가라고 했다.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두 사람의 귓가에 간간히 환청같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다. 휘장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어린애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개 짖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벼랑간 현관 쪽 휘장이 소리 없이 젖혀지더니 마마 자국이 있는 고무튀튀한 얼굴에 키가 큰 사내가 망령처럼 아트리움으로 돌아왔다. 리기아는 첫눈에 그가 아타키누스라는 걸 알았다. 아타키누스는 비니키우스의 해방노예로 전에 한번 아울루스의 집에 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악테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타키누스는 공손하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마르쿠스 비니키우스님께서 신성한 리기아 아가씨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니키우스님은 지금 집을 온통 초록색으로 장식하고 연회 준비를 마친 채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네, 가겠습니다. 리기아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작별의 표시로 악테의 목을 껴안았다. 샬롬.